세계 최강미 특수부대, 북한 해안에서 작전 실패. 2025년 9월 뉴욕타임스는 묻혀있던 치욕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실팀6. 그 이름만으로도 전율을 불러일으키던 정예 중의 정예. 그들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를 은폐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펜타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없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이야말로 모든 진실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여전히 거침없었습니다. 한국 방어에 13조 원을 지불하라. 핵심 기술도 이전하라. 미국 본토 공장에 450조 원을 투자하라. 전 세계는 예측했습니다. 한국이 결국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리라고. 그러나 서울 광장에서 터져나온 함성은 그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주한미군, 이제 철수하십시오. 70년 동맹사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 선언. 워싱턴은 경직됐습니다.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요? 한국은 무슨 배경으로 이토록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미국이 감춰온 진실은 무엇일까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신념 위에 30년을 살아왔습니다. 미군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걸프전을 치르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우고 이라크 사막을 누비면서도 그 확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구상 어디든 성조기가 펄럭이는 곳이라면 안전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2025년 9월 5일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뉴욕타임스의 특종이었습니다. 텍사스 자택 서재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던 제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SEALTEAM6 2019년 북한 침투 작전 실패, 민간인 피해 가능성 제기, 6년 전 은폐되었던 그 사건을 폭로하는 기사였습니다. 2019년 초반 김정은과 트럼프의 하노이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실팀6는 북한 연안 지역에 도청 설비를 설치하려 시도했다고 합니다. 협상 테이블 위에서는 악수를 나누면서 수면 아래에서는 도청 공작을 벌인 셈이었죠. 그런데 작전 도중 북한 어민들과 마주쳤다는 겁니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접근하는 그들. 노출 위험을 감지한 대원들의 발포, 그 과정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제시됐습니다. 결국 작전은 중단됐고 이 모든 경위가 6년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회조차 보고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동맹국들 역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20년간 수많은 군사 작전을 지켜봤지만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펜타곤의 태도였습니다. 확인도 부인도 없이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백악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언급할 사항 없음? 그 침묵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습니다. 사실무근이라면 왜 강력하게 반박하지 않는 것일까요? 허위 보도라면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거듭 읽어 내려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저널리즘의 상징입니다. 검증 없이 함부로 보도할 곳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일 공산이 크다는 뜻 아닙니까? 워싱턴은 들끓었습니다. 상원정보위원회는 즉각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가? 왜 의회에 알리지 않았는가? 민간인 공격은 전쟁 범죄가 아닌가? 펜타곤은 계속해서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옛 동료 3명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모두 현역에서 활동 중인 장교들이었습니다. 존 대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그런데 펜타곤이 부정도 안 하는 게 더 섬뜩하지 않나? 마크 중령은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타격은 입었어. 동맹국들이 우릴 어떻게 바라보겠어? 데이비드 소령은 냉소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이제 그 말 믿을 사람이나 있겠어. 우리도 실패한다는 게 들통났잖아. 저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길 아침 서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군 예비역 장성 박재훈 대령이었습니다. 우리는 합동훈련 시절 인연을 맺었던 사이였습니다. 마르쿠스, 최근 보도가 사실이요? 그의 음성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 장군, 공식 확인은 아직이요. 펜타곤이 부인조차 하지 않고 있소. 그럼 사실 아니요? 저는 답변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르쿠스, 우리는 6년간 기만당한 것이오. 핵 협상 중에 뒤로는 도청 장치를 심으려 했다는 것 아니오. 이게 동맹국에 대한 예의요? 박 장군, 나도 방금 알게 됐소. 나 역시 충격을 받았소. 충격이라.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소. 우리 국민이 지금 어떤 심경인지 아시오? 통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무거운 정막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 아리랑TV, 한겨레, 경향신문, 미 특수부대, 북한 침투 기도했다 실패? 동맹국마저 속인 비밀 작전, 신뢰 근간 흔들려, 6년간 은폐된 진실, 한미동맹의 근본적 질문 던져, 보수 성향 신문조차 미국은 신뢰할 만한 동맹인가? 라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진보 진영은 더욱 강경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실체는 한국 방위가 아닌 미국 이익 추구. 30년간 쌓아올린 동맹의 신뢰가 단 하나의 보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피해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질문은 미국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미군의 전력이 신화가 아닌 허상임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그 모습이 신기루처럼 흐려졌습니다. 동맹이란 개념은 신뢰 위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토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995년 걸프전 당시 제가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미군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승리를 거둔다. 우리는 정의의 편에 서 있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젊은 시절에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순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을 싸우다 결국 철군했고 이라크의 대량살 상무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제 북한 관련 작전 실패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서울 안보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한미동맹 70년을 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축사나 듣고 형식적 박수나 치는 행사였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포럼이 끝난 뒤 젊은 한국인 학자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미군 없이는 우리가 버티지 못합니까? 저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단호하게 그렇다고 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강합니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첨단 기술력, 전개 군대. 여러분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계속 우리를 약자로 여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찬란했습니다. 끝없이 빛나는 고층 빌딩들, 밤낮 없이 움직이는 도시의 활력. 이 나라가 약하다고요? 미국의 보호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한국은 이미 변모해 있었습니다. 1950년 전쟁의 폐허도 1980년대 군부 통치의 어둠도 아니었습니다. 2025년의 한국은 당당한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한국을 70년 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하나의 단어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주국방,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것을 공허한 슬로건이라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보도 사태 이후 자주국방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현실로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검색창에 다른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검색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보수 언론조차 주한미군 재배치 검토 필요 칼럼을 실었습니다. 진보 진영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떠나보낼 때? 저는 화면을 끄고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30년 군 복무 중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수호해온 가치가, 신봉해온 동맹이, 자랑스러워하던 군사력이 모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혼돈 한가운데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재훈 대령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지요? 답신이 왔습니다. 이태원에서 뵙겠습니다. 나눌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 사회의 집단적 각성을 촉발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한국은 변했다. 세상이 변했다. 이제 미국도 변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각성이 무엇을 불러올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지형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것. 박재훈 대령과의 만남은 이태원의 한적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용한 공간이었지만 우리가 나눈 대화만큼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마르쿠스 워싱턴에서 주한미군 병력 축소 논의가 진행된다던데 사실이요? 커피 잔을 들어 올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지상군 감축과 유연한 전력 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떠나겠다는 것이 현실이 되는군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워싱턴 내부에서도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었으니까요. 대서양협의회 보고서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주한미군 역할에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정 주둔이 아닌 필요시 투입되는 기동 전력으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령, 솔직히 여쭙겠소. 한국은 이제 정말로 미군이 필요한가요? 박 대령이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필요하냐고요? 필요 없다고 하면 거짓이겠지요? 하지만 과거처럼 절박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복귀한 뒤 주한미군 관련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추이, 기지 건설 경비, 운영비 세부 내역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숫자들을 마주하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만 연간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평택 기지 건설비는 한국 정부가 거의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약 1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거기에 토지 제공, 기지 운영 지원, 인건비 보조까지 합산하면 천문학적 수치였습니다. 과거에는 안보 공백에 대한 공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출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한국은 경제적으로 취약했고 군사력 또한 미약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국가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두려움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습니다. 기지 건설에도 자금을 제공하고 유지 관리에도 비용을 대고 심지어 주둔 미군의 인건비까지 보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전력 수준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네, 한국은 이미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었습니다. LSA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사드를 능가하는 성능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드론 전력 역시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터키제 바이락타르를 넘어서는 자체 개발 무인기들이 실전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해상 전력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6척, 차세대 잠수함 개발,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이버전 능력 또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의 군대란 말인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과거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한국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국방대학교 초청 간견을 위해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간견 주제는 한미동맹의 미래였습니다. 강의실에는 한국군 장교 50여 명이 착석해 있었습니다. 대령급부터 소령급까지 다양한 계급이었습니다. 준비한 간견을 시작했습니다. 동맹의 중요성, 미군의 역할, 협력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한 중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령님, 미국은 우리를 동맹으로 여기는 겁니까? 아니면 고객으로 인식하는 겁니까? 잠시 당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만 내는 게 아닙니다. 기지 건설 비용도 유지 비용도 심지어 주둔 인건비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맹입니까? 용역 계약이 아닙니까?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수긍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대령이 질문을 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우리 역량이 부족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네, 우리에게도 첨단 무기가 있고 훈련된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미군 지휘 체계 아래에 있어야 합니까?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 과거 같았으면 이런 질문 자체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군의 보호가 절대적이라는 믿음이 존재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옳습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과거의 그 나라가 아닙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동맹은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 공유, 합동 작전 역량, 국제 정치적 입지 등 복합적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한 소령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대령님,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미군 지휘하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 군대를 우리가 지휘하는 것이 그토록 이상한 겁니까? 우리는 이제 동맹의 수혜자가 아닌 대등한 파트너다. 그 메시지가 그들의 눈빛에서 읽혔습니다. 간견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사실 대다수 장교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어떤 생각 말입니까? 미군의 주둔이 여전히 필요한지 아니면 철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지한 성찰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귀환한 뒤 싱크탱크 동료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의문시하는데 미국 내부에서는 오히려 한국 주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이다.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랜드 연구소도 유사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동북아 전략적 공백을 야기한다. 동료인 스티븐 박사가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이러니하지 않소? 오히려 우리가 한국을 더 원하고 있소? 그만큼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의미겠지요. 그렇소. 하지만 한국은 이제 그것을 알고 있소. 우리가 더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요.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을 절박하게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역전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더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석이 주제였습니다. 한 국방부 관계자가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약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미군 주둔국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약 25%입니다. 독일은요? 약 28%입니다.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평택 기지 건설은 한국 정부가 거의 전액 부담했습니다. 토지 제공, 건설비, 이주 비용 전부요. 브리핑이 끝나고 한 장군이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동맹국이요. 자금도 잘 제공하고 협조도 원활하고 하지만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 말이 마치 한국을 고객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나눴던 박 대령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선택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철수할지 말지, 병력을 증강할지 축소할지.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잔류를 요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쳤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군 철수 국가 붕괴가 아닌 미군 철수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공허한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변했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제 미국도 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자신감을 확인했지만 곧 더 큰 위협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충격적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러시아, 북한과 군사 협력 강화, 위성 기술 지원 논의 중
워싱턴 사무실에서 기사를 읽는 동안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연대하고 중국이 뒤에서 지원하는 구도. 이것은 1950년대 한국 전쟁과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보도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에게 군사 위성 기술과 정찰 능력을 제공할 것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북한은 러시아에게 포탄과 탄약을 공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탄약이 부족한 러시아와 기술이 필요한 북한, 완벽한 거래 구조였습니다. 즉시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정보국 국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포탄을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련 시절 규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호환성이 완벽합니다. 그 대가로 무엇을 받습니까? 위성 기술, 미사일 재진입 기술, 잠수함 관련 기술 등으로 파악됩니다. 그 한숨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기술을 획득한다면 한반도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 주에 불거졌습니다. 중국이 가세한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중 전통적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표현은 외교적이었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북한 간 무역량이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폐쇄됐던 국경이 재개되면서 물자와 자본이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제임스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제임스, 중국이 왜 지금 북한 카드를 꺼내는 겁니까? 제임스는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쿼드, 오커스 같은 동맹 체제를 강화하고 있지요. 중국 입장에서는 포위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활용한다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북한은 중국에게 완충지대이자 미국을 견제할 수단입니다. 북한이 강해지면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집중해야 하고 중국은 그 틈에 숨 쉴 여유를 얻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냉정한 지정학적 계산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식 확인은 없었지만 위성 사진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무기와 북한의 탄약이 결합했습니다. 중국이 가세하면서 블록은 완성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를 떠올렸습니다. 1950년대 소련과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며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었던 그 시절을요.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일까요? 즉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박재훈 대령을 만나야 했습니다. 명동의 조용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박 대령, 상황이 심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 대령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마르쿠스, 한국의 자신감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미군 없이도 견딜 수 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북중러가 연대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내부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박 대령은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이야말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북중러 블록에 맞서려면 한미동맹 강화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미국에 더 의존하면 중국과 관계가 악화된다며 신중론을 제기합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박 대령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호텔로 복귀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온라인 외교 매체들은 북중러 연대를 집중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중국의 전략적 지원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전문가 사설도 게재됐습니다. 보수 성향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한미동맹을 강화할 때입니다. 북중러 블록에 맞서려면 미국은 한국이, 한국은 미국이라는 창과 방패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예전에는 이 질문이 한국 사회만을 짓누르고 있었다면
2025년에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미국에게도 골치 아픈 질문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대 안보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김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한반도 지정학 전문가였습니다. 김 교수님, 지금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 교수는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냉전 시대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1950년대 한국은 약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국 아니면 멸망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고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하지만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을 택하면 다른 쪽을 잃게 되니까요. 김 교수는 한국의 딜레마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는 지금 한국은 어느 쪽을 향해야 하는가? 이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 교수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세계가 명확히 둘로 나뉘었습니다.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한국은 자유진영에 속했지요. 선택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복잡합니다. 중국은 공산주의지만 자본주의 경제를 운영합니다. 러시아는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독재 국가지요. 북한은 고립됐지만 핵을 보유했습니다. 단순히 진영 논리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분기점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다시 워싱턴으로 귀환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북중러 블록과 한국의 선택이었습니다. 보고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냉전 시대 블록 정치의 재현이다. 한국은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국내 여론은 분열됐다. 미국은 한국을 잃지 않으려면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선 포괄적 파트너십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보고서를 발송하면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워싱턴이 과연 이것을 이해할까요? 한국의 고민을 진지하게 수용할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중러 블록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혼란스러웠고 미국은 자신감을 상실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에서 한국 국민들은 묻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하는가? 미국과 함께해야 할까? 독자 노선을 걸어야 할까?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대가는 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재훈 대령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 대령, 한국은 결국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답신이 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속국도 아닙니다. 그 말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 선택하는 나라였습니다. 누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선택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일정을 앞당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첫 보도를 냈습니다. 한국 전자권 조기 전환 추진, 미국과 협의 중. 워싱턴 사무실에서 기사를 읽으며 잠시 멍해졌습니다. 작전 통제권이라고요? 제 군 복무 대부분 동안 한국군은 미국의 지휘하에서 움직이는 보조 전력으로만 인식됐습니다. 전시가 되면 한국군 전체가 미군 사령관 통제하에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부터 그랬습니다. 한국은 너무 약했고 미국이 모든 것을 지휘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내 군대는 내가 지휘한다라고 천명한 것입니다. 즉시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한미연합방위 담당 부국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전자권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정보다 빠른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근 1년의 사태 이후 국민 여론이 변했습니다. 우리 군대를 왜 미국이 지휘하느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국군 준비 태세는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료됐다고 봅니다. 문제는 정치적 결단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적 준비는 사실 10년 전부터 진행됐습니다. 한국군은 자체 지휘 체계를 구축했고 첨단 통신망을 갖췄으며 합동 작전 능력도 키웠습니다.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다만 결정을 미뤄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국방부 초청이었습니다. 국방부 청사에서 한국군 고위 장성들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군 합참 작전본부장인 이중호 중장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마르쿠스 대령,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대등한 동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는 우리가 지휘하고 필요할 때 협력하는 구조로요.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중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제 충분히 강합니다. 이 중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동맹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동맹이 강해진다고 봅니다. 강제된 종속보다 자발적 협력이 더 강하니까요. 이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 후 한미 합동참모본부 브리핑실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한반도 전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군 배치 상황, 정보, 기상까지 모든 것이 표시됐습니다. 한국군은 이미 독자적 지휘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김태형 대장이 들어왔습니다. 마르쿠스 대령님, 여기는 처음 오셨지요? 예, 인상적입니다. 김 대장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자체 개발했습니다. 미국 기술도 일부 들어갔지만 핵심은 우리 것입니다. 충분히 작전 지휘가 가능하겠습니다. 김 대장이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마르쿠스 대령님, 우리는 이제 준비됐습니다. 전작권을 환수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가 더 이상 의존적인 동맹국이 아니라 독립된 주권 국가임을요. 다음 날 호텔로 돌아와 한국 여론조사 결과를 검색했습니다. 전작권 조기 전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58%, 반대 25%, 모름 17%. 압도적이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찬성이 40%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연이은 한미 갈등 상황이 한국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워싱턴으로 복귀한 뒤 격렬한 논쟁에 휘말렸습니다. 펜타곤 국방부 회의실에서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강경파 장군이 발언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동맹 약화입니다. 한국군을 우리가 지휘해야 전쟁 억지력이 생깁니다. 온건파 차관보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우리 지위를 원하지 않습니다. 강요하면 반미 감정만 커집니다. 강경파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한국에 주둔합니까? 한국군 지휘권도 없으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왜 거기서 복무합니까? 온건파가 답했습니다. 동맹은 지휘권이 아닙니다. 협력입니다. 한국이 독자 지휘권을 가져도 우리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접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능력도 확인했고 의지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요? 한국은 준비됐습니다. 전작권을 환수해도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환수하지 않으면 동맹이 와해될 수 있습니다. 강경파가 비웃었습니다. 벤튼 대령, 당신은 한국에 동화된 것 같소. 우리 이익을 생각해야지. 우리 이익이 바로 한국과의 협력입니다. 종속이 아니라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회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이 피하고 싶은 그 회담을 말입니다. 이제는 종속적 동맹이 아니라 대등한 동맹이다. 그 말이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목격하며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은 진정한 독립국가가 되었다고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75년간 유지됐던 지휘체계가 변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역사의 무게가 어깨에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우려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동맹 약화가 아니었습니다. 동맹 정상화였습니다. 강제된 종속 관계에서 자발적 협력 관계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한국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것이 이번 합의의 본질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의 자신감을 보여준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이를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봐야 한다. 강한 한국이 약한 한국보다 좋은 동맹이다. 하지만 워싱턴은 아직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날아온 소식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보라고 생각했습니다. 100억 달러요? 약 13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오보가 아니었습니다. 국방부 공식 협상안이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방위비 협상 담당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현재 분담금은 약 1조 원 수준입니다. 우리는 이를 13조 원으로 증액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인상폭입니까? 그렇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고려하면 적정한 수준입니다. 황당했습니다. 적정하다고요? 한국이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담당관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협상입니다. 한국은 이 정도는 부담해야 합니다. 그 말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상거래가 아니라 동맹인데요. 서울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한면 톱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미국 방위비 13배 폭탄 요구, 13조 원 청구서 국민 세금 약탈. 이것이 동맹인가? 보수 신문조차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인가? 라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제 진보 언론은 더욱 강경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가 아닌 미국 이익만 추구한다. 30년간 축적된 동맹의 신뢰가 한 건의 보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미 피해는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박재훈 대령에게 연락했습니다. 박 대령, 연일 조용한 날이 없군요. 너무 과도합니다. 박 대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르쿠스, 그런데 이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억 달러를 요구했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100억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분노하는 겁니다. 과거 협상 기록을 뒤져봤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1990년대에는 2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이 2000년대 5천억 원, 2010년대 8천억 원, 그리고 현재는 1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더 부담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3배를 요구한다고요? 한국 정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만이 아니었습니다. 평택 기지 건설비 10조 원은 한국이 거의 전액 부담했습니다. 토지 제공 이주 비용 기반 시설까지 모두요. 기지 운영 지원비도 별도였습니다. 전기, 수도, 도로 유지 보수 등등. 거기에 카투사 인건비, 한미연합훈련 지원비까지 합산하면 연간 2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3조 원을 추가로 부담하라고요? 과거에는 안보 공백에 대한 공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출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는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는 끝이다. 그런 두려움이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습니다. 협상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 따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온라인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13조 거부하라! 우리는 인질이 아니다. 동맹은 장사가 아니다.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의 분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100억 달러 요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해야 한다 8%, 협상해야 한다 32%, 거부해야 한다 60%. 압도적이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거부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폭탄이 다음 주에 터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즈니스 코리아가 첫 보도를 냈습니다. 일본처럼 돈 내라. 미국, 한국에 450조 원 투자 압박. 기사를 읽으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 자동차 공장 등등 투자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강요였습니다. 국무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일환입니다. 미국에 투자하면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도를 보면 강제하는 것처럼 보이던데요. 강제는 아닙니다. 다만 투자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말장난이었습니다. 보조금 없이는 경쟁력이 없으니 결국 강제나 다름없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었고, 현대차는 조지아에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미 수십조 원을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더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50조 원을요. 한국 재계가 술렁였습니다. 안보는 방위비로 돈을 뜯어내고 경제는 투자 강요로 돈을 뜯어냅니다. 미국은 우리를 동맹으로 보는 겁니까? ATM으로 보는 겁니까? 이 인터뷰를 보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다른 인터뷰와 사설에서도 유사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에 수십조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더 부담하라고요? 이런 식이면 어느 기업이 미국으로 가겠습니까? 캐나다, 유럽, 동남아, 미국만이 시장은 아닙니다. 워싱턴에서 동료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싱크탱크 동료인 톰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르쿠스,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나가는 것 같소. 나도 그렇게 봅니다. 방위비는 그렇다 치고 투자 강요까지 하면 한국이 등을 돌립니다. 이미 돌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확인하셨습니까? 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워싱턴이 한국을 여전히 70년 전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약하고 의존적인 나라로요. 하지만 한국은 변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워싱턴이 모릅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경제와 안보의 무기화, 한국의 환멸이었습니다. 보고서 핵심은 명료했습니다. 미국은 안보를 명분 삼아 경제적 이익까지 추구하고 있다. 방위비 100억 달러 요구, 투자 450조 원 압박은 동맹 관계를 거래 관계로 전락시킨다. 한국 국민과 기업은 환멸을 느끼고 있으며 대안을 모색 중이다. 이대로 가면 한국을 잃을 수 있다? 매일같이 보고서가 올라가고 있지만 읽을 사람이 있을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최근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캐나다와 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과도 경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이외 지역으로 투자를 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분노했고 환멸을 느꼈으며 스스로 설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 마찰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의 근간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안보와 경제를 무기 삼아 한국을 압박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대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에는 미국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동맹은 거래가 아니다. 신뢰다. 우리가 한국을 거래 상대로 대하는 순간 우리는 한국을 잃는다.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대규모로 구금됐다는 뉴스는 말 그대로 핵폭탄이었습니다. 워싱턴 사무실에서 CNN 속보를 보며 경직됐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한국인 기술자들이 버스에 탑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총기로 무장한 ICE 요원들이 공장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그날 즉시 국토안보부 관계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현대차 직원들이 왜 체포됐습니까? 불법 취업 혐의입니다. 불법이라고요? 그들은 합법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자 조건 위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합법 비자를 가진 숙련된 기술자들을 불법 체류자처럼 끌고 간 것입니까? 그것도 300명이 넘는 한국인들을요? 이 현장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장 앞에 ICE 요원 수십 명이 배치됐고 총기로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헬리콥터가 상공을 선회했습니다. 합법 비자를 가진 엔지니어들이 포로처럼 끌려갔고 그 장면이 전 세계로 송출됐습니다. 한국 언론은 폭발했습니다. 미국 현대차 기술자 300여 명 구금, 합법 비자 무시, 범죄자 취급. 이것이 동맹국 대우인가? 그때 즉시 조지아로 향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현대차 공장 앞에는 한인 교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돌려줘. 합법 비자인데 왜 체포하나? 이것이 미국인가? 한 한국인 여성이 울고 있었습니다.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 남편이 끌려갔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요. 비자도 있고 심지어 저희는 시민권자이고 세금도 다 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경력 엔지니어입니다.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총 든 사람들이 와서 쇠사슬로 묶어갔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현대차 현지 법인 대표를 만났습니다. 대표님, 정확히 무슨 일입니까? 모릅니다. 갑자기 ICE가 들이닥쳐서 우리 직원들을 연행했습니다. 비자 위반이라는데 우리는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는 선임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ICE가 면회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직감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복귀한 뒤 배경을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발표를 또 듣게 됩니다. H-1B 비자 비용을 인상한다는 소식, 10만 달러로요. 무려 100배가 인상된 것이었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당 1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과연 이 금액을 부담하고 비자를 받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명목상으로 한국 기업들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것입니다. 네, 이민 정책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왜 갑자기 100배나 인상했습니까? 외국 인재 유입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미국인 일자리 보호 명분이지요.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고급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으로는 충원할 수 없는 기술자들입니다. 그래도 정책입니다. 외국인은 외국인이지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공장에 투자하려면 핵심 기술도 함께 이전하라. 이것은 명백한 기술 탈취 시도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미세 공정 기술을, 현대차는 배터리 관련 기술을, LG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넘기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개발한 기술을 넘기라고 합니다. 투자 조건으로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엔지니어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비자 비용은 100배 올리고 기술은 내놓으라고 합니다. 미국은 동맹이 아니라 기술 약탈자입니다. 미국은 동맹이란 이름으로 기술을 빼앗으려 했다. 그 말이 재계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가 먼저 결단을 내렸습니다. 현대차는 러시아 시장 복귀를 검토한다는 소식을 흘렸습니다. 미국에 대한 압박이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대한다면 우리도 대안을 찾겠다. 삼성전자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삼성은 국내 대규모 채용을 발표했습니다. 엔지니어 5천 명을 국내에서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기술자를 보내지 못하면 한국에서 육성하겠다. 현대차와 삼성은 미국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그 결단이 한국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오하이오 공장 건설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수조 원을 투자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현대차도 조지아 2공장 증설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지 않겠다. 미국 언론이 당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긴급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반격, 미국 제조업 타격 우려, 현대차, 삼성, LG 투자 중단, 일자리 수만 개 사라질 수도. 워싱턴이 술렁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습니다. 백악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경제보좌관이 보고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중단으로 약 5만 개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현대차 엔지니어 구금 사건 이후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한 참모가 발언했습니다. 한국을 너무 강하게 압박한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과 기업이 하나로 결집했습니다. 현대차 투자 중단 잘했다. 삼성 국내 채용 응원한다. LG 공장 중단 당연하다. 한국은 변했습니다. 국민도 기업도 정부도 모두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거래 상대로 약탈 대상으로 대한 순간 우리는 한국을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동맹으로 대했어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을 ATM으로 대했다.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곧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최근 추가 협상과 일정상 항공우주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군이 개발하여 곧 실전 배치될 KF-1 전투기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활주로에 은빛 전투기가 서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KF-21 보라매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지요. F-16을 뛰어넘고 F-35에 근접합니다. 시험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KF-21이 이륙하더니 순식간에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급상승, 급강하, 고속선회. 모든 기동이 완벽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이런 전투기를 만들다니. 옆에 있던 한국 공군 장성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주지 않는 기술은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KF-21로 하늘을 지킨다. 그 자신감이 그의 목소리에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L-3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발 현장이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접근할 수 없었지만 객관적 설명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석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입니다. 사거리 150km, 시험 성공률 90% 이상이지요. 성능은 사드와 유사하거나 더 우수합니다. 드론 경납고에는 수십 대의 드론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정찰용부터 공격용까지 일부는 AI로 자율 비행한다고 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작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서울 국방부 브리핑에서 정책실장이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자주국방 목표 달성을 앞당기겠습니다. KF-21 양산, L-3 전력화, 차세대 잠수함, 경항공모함을 가속화합니다. 과거에는 국방비 층에게 반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외교부 차관에게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는 방산 협력을 시작했고 독일, 프랑스, 영국과 안보 대화를 강화했습니다. 폴란드에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수출했지요. 새로운 동맹은 이미 시작되었고 한국은 미국 없이도 살아갈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협상 가능성 소식이 퍼지자 워싱턴이 술렁이었습니다. CNN이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외교 다변화 본격화, 미국 의존 축소. 국무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떠나려는 겁니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존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강해진 한국은 깨달았습니다. 한 나라에만 의존하면 위험하다고요. 이번 EU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협력, 배터리 기술 협력, 사이버 안보 협력, 우주 개발 협력. 한국은 미국 대신 유럽과 손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재훈 대령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안보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박 대령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서울에서 뻗어나가는 여러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베트남, 태국. 또 우리는 다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도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구조지요. 어느 쪽에도 종속되지 않는다는 그 결의가 한국 외교의 근간이 됐습니다. 마르쿠스, 어떻습니까? 인상적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요? 끊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합니다. 종속에서 협력으로 일방에서 쌍방으로요. 호텔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새로운 안보 지도였습니다. 한국은 자주국방 능력을 급속히 키우고 있다. KF-21, L-3 등 첨단 무기를 독자 개발했다. 동시에 외교 다변화를 통해 미국 의존을 줄이고 있다. 캐나다, 유럽,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다자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다.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찬란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됐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요. 이제 남은 것은 결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곧 내려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저 도시에서, 저 나라에서 역사적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미국은 그 결정을 존중할 준비가 돼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구의 속국도 아니라는 것. 그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나라라는 것. 그것이 제가 목격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동맹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고 그 인식이 워싱턴 정치권 전체에 확산됐습니다.
워싱턴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국무부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한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문제는 설득이 아닙니다. 우리 태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군사 실패는 숨기고 방위비는 13배 올리라 하고 기술자는 범죄자 취급하고 기술은 빼앗으려 했습니다. 한국이 떠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을 밀어낸 것입니다. 국무장관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국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호하는 대가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한면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주한미군 재검토 여론 급등, 동맹 균열 우려, 워싱턴 포스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을 잃고 있는 미국, CNN은 전문가 패널을 초청했습니다. 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70년 전 한국이 아닙니다. 경제 대국이고 군사 강국이며 자신감 넘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계속 과거 방식으로 대하면 한국을 잃을 것입니다. 워싱턴은 한국이 흔들린다며 우려했다.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해진 것이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진짜 입장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습니다. 실장님,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실장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동맹 구조는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재조정입니까? 방위비는 합리적 수준으로, 전작권은 우리에게, 경제 압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철수가 아닌 재조정을 말하고 있었고 그것이 한국 정부의 메시지였습니다. 외교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70년 전 동맹 구조를 21세기에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십니까? 철수가 아닙니다. 재조정입니다. 네, 우리는 대등한 파트너로서 미국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 작전 통제권 전환 완료, 경제 압박 중단, 그리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입니다. 미국은 당혹했고 한국은 냉정했다. 그것이 2026년 3월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박재훈 대령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박 대령, 한국은 정말 미국을 떠날 겁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바뀝니다. 조건이라니요? 과거에는 미국이 모든 조건을 정했습니다. 한국은 따르기만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도 조건을 제시합니다.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박 대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했습니다. 무조건적 의존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최종 메시지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복귀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주한미군 방 빼세요 경공과 협상인가였습니다. 보고서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동맹 구조의 재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다.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무시하면 한국은 실제로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주한미군 방빼라는 구호는 철수 요구가 아니다. 재협상 요구다. 하지만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그 구호는 현실이 될 수 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칼럼에 기고할 개인 논평을 정리하며 적어 나갔습니다. 30년 군 생활을 하며 저는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이고 동맹국들은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요. 하지만 최근에 급변하는 상황과 새롭게 드러난 함구된 사건들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그 믿음은 오만이었다고요. 한국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약하지 않고 더 이상 의존적이지 않으며 더 이상 무조건 따르지 않습니다. 미국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국을 잃을 것입니다.
한반도는 지금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70년 동맹이 끝날 수도 새로운 동맹으로 거듭날 수도 있었습니다. 선택은 이제 미국의 몫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한국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대등한 파트너가 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하고 한국을 잃을 것인가, 알 수 없었습니다. 워싱턴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 의존은 하지 않겠다고요. 주한미군 방 빼세요? 그 구호는 단순한 분노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진정으로 독립국가로 서기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실패와 경제적 압박, 북중러 연대의 위협 속에서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스스로의 군대를 지휘하고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하며 세계가 인정하는 강대국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한국은 준비됐습니다. 이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